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곽스TV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중나선의 중국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유가와 법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중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중국의 사상 그러면 우리는 먼저 머릿속에 아마 공자와 맹자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너무나 익숙해 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중국 역사를 그러나 떠들어 보면 사실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역대 제왕들이 유교를 자기네 근본 사상으로 받아들인 건 사실이지만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은 사실은 유가의 모습보다는 법가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교, 유화, 유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불리는데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르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그냥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면 유가라는 것은 이제 학파로서의 이름이고요. 유교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유학은 사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법가는 사실 법가란 말만 있지 법교, 뭐 법술, 뭐 이런 법학, 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그 술, 즉 근본적인 이념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가는 오래전부터 내려왔다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자, 맹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공자는 유가의 그 사상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 하신 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중국이 하은주 이렇게 이제 3대가 고대 국가가 내려오면서 사실 하나라는 지금도 정확히 이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설상의 국가이고 실제 이제 청동기라든가 이런 어떤 유적이 남아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은나라는 다릅니다. 은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각골문을 통해서 은나라가 이제 존재하고 실제 청동기를 통해서 은나라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나라로 넘어가는데요. 주나라 시대 때 이제 봉건의 시대가 됩니다. 은나라는 이제 신정국가라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상제라고 그러는데요. 하늘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한테 이제 모든 걸 물어보고 이제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각골문에 남아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주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나라는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인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제후 국가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 봉건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계급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주나라 때에 어느 정도 확립된 것이 이제 유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 이제 서주, 동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동주 시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춘추 전국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춘추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 이제 공자는 그동안에 내려왔던 이제 유가의 사상들을 집대성한 것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어떤 것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데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수많은 사상가들이 제자백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퉜죠. 사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아마 사상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웠던 시대가 놀랍게도 2000여 년 전인 춘추 전국 시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 중국은 사상적으로 질곡에 빠져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중국 역사를 그러면 두 축을 왜 너는 유가와 법가로 보고 있느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통치 이념으로 볼 때는 이제 유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왕이나 제후들이 자기들이 백성들한테 어떠한 이상을 표현할 때는 유가 사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 즉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론적인 그러한 법가의 사상을 갖고 왔죠. 법가는 사실 사상이라고 봐야 되냐? 저는 사실은 별로 찬성은 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제 법가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가 쪽에 기울었던 사람들, 그러면 최근 세사에는 등소평을 들 수 있고요. 또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을 볼 때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갈량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제 상황이나 한비자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고요. 또 진나라 말기에, 진나라 뭐 말기라고 할 것도 없죠. 진은 통일하고 나서가 이제 말기였으니까 한 15년 정도가 이제 말기인데요. 전국을 제패했을 때 그때 이제 재상을 지냈던 사람이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사와 이 한비자는 이제 순자라는 그 유가의 대가 밑에서 제자 생활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다 사실 유가로 흐르지 않고 법가로 흘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유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도덕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중시했는데 법가는 그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봉건 전제주의 국가로 쭉 내려왔습니다만은 전제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유가 사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법가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가의 사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의 말하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으로 국가를 다스렸지만 그 법가에는 민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을 위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통치자를 위한 법이죠. 법가란 건. 그래서 엄벌주의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형법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를 통치할 때 이 사람들은 법술에 의해서 국민들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때는 국민도 아니고 이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스렸던 거죠. 근데 유가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전제 군주가 만약에 국가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잘못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왕이라든가 또 걸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폭군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맹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개의 필부인, 즉 한 사람의 보통 사람인 주라는 사람은 알아도 왕으로서의 주는 난 모른다. 왜? 주는 폭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건 뭘까요? 혁명을 할 수 있다. 왕이 잘못되면 이 사람 갈아쳐야 된다. 물론 이제 갈아칠 수 있는 대상은 사실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4대부 중에 뛰어난 사람이 이제 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긴 했지만 어쨌건 유가 사상은 이 군주들이 볼 때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법가는 어떨까요? 법가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처단하는 겁니다. 실제 이 법가 사상가들, 쉽게 말하면 상황이나 한비자나 이사나 그 말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한 법의 올무에 걸려서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왕이 볼 때는 편한 게 뭐냐면 유가적인 포장을 해서 내가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뭐로 정치를 한 거냐면 법가의 사상으로 해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요. 그러면 정말 중국은 유가와 법가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유가와 법가 이렇게 있지만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도교와 불교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남북조 시대 때 이제 흥성했는데요. 역사가에 따라서는 그 기원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체로 서한 마력 또는 동한 시기에 불교가 전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토착종으로 볼 때는 유교, 그 다음에 도교가 있었지만 외래종으로 볼 때는 불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불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할 때 보면 대체로 혼란기였습니다. 동한 마렵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시대 혼란기가 있었고 그 삼국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서진, 동진 그리고 남북조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이 서진 동진도 혼란기였고요. 남북조는 뭐 말할 거 없죠. 수백 년 동안 혼란기여서 사람들이 현실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는 정신적인 위안을 찾았기 때문에 현학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현학보다 이제 나중에 일반 백성들, 현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한테는 불교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근데 불교는 이 용어를 인도어로 쓸 수가 없으니까 빌려왔어요. 누구한테? 이 현학의 그 괜찮은 용어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불교 용어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 현학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현학은 이제 민간 생활 속에서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이제 불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토착계 언어를 외래 종교가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을 이제 불교화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교와 도교는 사실 도교는 이미 지금 현재선 사라졌고요. 왜냐하면 도교의 상당 부분의 사상이 물론 신선 사상이 있고 그럽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상들이 이제 불교 쪽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통치 이념으로 국권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서 중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교는 지금까지도 통치 이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 막스 레닌주의에 의한 공산주의가 지금 국가를 전체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고 실제 헌법상에도 막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 중국의 지도부나 또 일반의 그 행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역시 이념은 겉포장은 공산주의로 되어 있었어도 실제 그 안에 있는 사상은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2008년에 8월 8일 날 북경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공산주의 문화라기보다는 유교 문화를 보여줬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유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도 실제는 유교를 배척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유교 사상을 혼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 속에서는 공산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뭐냐? 법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술이죠. 즉 법가의 술. 이 법을 통해서 국민을 통치한다. 말은 법치주의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에 중국의 법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민간의 즉 민간들을 위한 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법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민권에 관한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편이죠. 이것은 중국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통치인으로서의 육아 또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적용했던 법과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그 두 전통이 크게 보면 겉껍데기로 공산주의지만 그 안에는 그 두 가지 전통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중국을 끌고 있는 그런 이중나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중국의 사상은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유가나 법가는 인본주의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 현학도 또 도교도 인본주의 성향이 무지무지 강합니다. 신본주의로 넘어간다, 즉 신이 본위로 되어 있다 볼 때는 불교는 중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즉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고 신본주의적인 것도 있죠. 현대 와서 중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1억에서 한 2억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1억 정도는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기독교로 볼 때에 기독교도 외래종이죠. 중국 사람들이 볼 때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외래종이 불교처럼 어떻게 중국에서 정착이 돼갈지 이것도 사실 긴 시간을 보고 봐야 될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유가와 법가가 중국이란 사회를 형성해왔고 실질적으로 통치해왔다. 여기서 공적인 개념이고 사적으로 볼 때는 도교와 불교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기독교까지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과 사회 이념이 조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건 재밌게 감상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